자, 학습지 왜 이렇게 얇아? 학습지 24쪽입니다. 유신의 붕괴부터 5.18 민주화운동까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 자,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1979년 10월 26일. 왜 이렇게 얇아? 79년 10월 26일. 유신 7년 때네. 유신 7년째. 유신 7년이 되는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합니다. 세상을 떴다는 말이지. 왜 뜨냐? 당시 권력의 2인자였던 누구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지.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누구냐? 김재규는 5.16 쿠데타를 함께했던 동지이고 박정희 정권에 18년 동안 협력했던 사람이야. 근데 왜 김재규는 자신과 함께했던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 변심을 했을까 스스로? 자기가 변심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제 최후 변론인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무슨 말이야? 국민들의 희생? 국민들이 지금 희생이라는 건 지금 한마디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 당시에 1979년 이 10월 26일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79년 10월 16일 박정희 죽기 10일 전에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마라는 거는 부산과 마산이야. 그리고 이게 1979년입니다. 자, 그러면 1979년이면은 유신이 언제 시작됐어요? 1972년에 시작됐잖아. 유신이 시작된 지 7년째 되는 해이고 왜 7년째 되는 해에 그리고 왜 하필이면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냐? 그리고 왜 이 부마 민주항쟁을 보고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과정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자, 이거 유언비어 금지한다. 유신헌법 부정행위 금지한다. 유신헌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 좋다 나쁘다. 잡혀 들어간다고 했지? 이게 다 뭐야? 1975년에 발표된 긴급조치의 끝판왕 9호. 긴급조치 9호에 의하면은 이 유언비어 금지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간 거야. 그치? 유언비어가 도대체 뭔데? 애매한 거잖아. 그 중에 하나는 금지곡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 운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까지도 통제하는 시절이 지금 언제야? 1975년 그 유신체제였다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언론, 뭐 TV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왜 다 지금 국가 권력이 언론 장악하고 있잖아.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뉴스를 내보낸다던가 신문 기사를 쓴다던가 하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언론 탄압은 당나겠지?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이 그 통제하는 일상 속에서 곳곳에 보이는 거는 뭐야? 유신만이 살 길이다. 어린이도 유신 어린이. 그래서 이 당시에 유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 이 당시 태어난 애들. 7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이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자기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유신이라고 지어준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유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는 다양한 홍보 포스터, 만화 이런 것들은 사회 곳곳에 널리 퍼지게 되고, 그렇지? 약간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지. 한쪽에서는 유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유신만이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반면에 그 유신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자유조차 없어진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거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유신에 대한 반대가 없었냐? 왜 없었겠습니까? 그치? 73년도부터 바로 유신 이후 1년 후부터 바로 이 유신은 안 된다. 다시 헌법 개헌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개헌처명 서명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장준하라고 불리는 장준하라고 하는 한국 광복군 출신의 유명한 재야 정치인이 있습니다. 재야라고 하는 거는 들에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입문하지 않고 일반 시민 사회 속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재야 인사라고 합니다. 장준하 등 재야 인사들이 개헌 청원을 했지만 나중에 장준하 어떻게 돼? 장준하 선생은 갑자기 산에서 실족사로 죽게 돼. 뜬금없이.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누가 정말로 실족사를 했는지 등산을 하다가
아니면 누가 밀었는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긴급조치 9호가 나온 이유지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야 인사들이 한 거야. 우린 유신에 반대한다. 왜 이렇게 1975년, 76년에 긴급조치가 나오고 3.1 민주구국, 나라를 구한다는 선언이 나오고 했냐. 왜냐면 일단 긴급조치의 발동, 이거는 다 9호를 말하는 거야. 9호의 발동으로 개헌 논의조차 금지되고 유언비어 금지, 헌법 개정 논의 금지. 그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잖아. 거기다가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충격에 빠지지. 그리고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제 유신체제에 접어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이 체제 3년 하자고 유신헌법 개헌한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 당시 정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 용공사건이라고 해. 용공사건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 운동을 유신체제 반대하는 독재 반대 타도를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이들은 단순히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전복시키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청학년 사건. 이거는 어떤 단체를 줄인 거야.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그치? 민주청년학생총연합회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단체인데 여기에서 유신체제 반대 운동을 했던 거지. 오케이? 이 단체가 조금 세력이 커지니까 100명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민청학년에 가입한 학생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어떤 사건에 엮냐면, 자, 6.3 시위 반대할 때, 한일회담 반대할 때 인혁당 사건이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치? 여러분 과제로 찾아봤지? 그 인혁당 사건을 다시 조작해. 인민혁명당이 재건되었다. 그 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거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 단체이다. 간첩 단체이다. 만들어낸 거야 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민혁명당이 재건되어서 이 인민혁명당이 민청학년을 지금 조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청학년과 인민혁명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남한 사회 유신체제를 흔드는 이유는 남한을 사회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순수한 민주주의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불순한 남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건을 터뜨린 거지. 만들어서 허위로. 이때 충격적인 거는 제 2차 인혁당 사건에서 가담했다고 이제 잡혀 들어간 아버지 아들들, 잡혀 들어간 사람들 8명 중에 8명인데 더 많이 있지만 이 8명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사형 선고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24시간도 안 되고 16시간 만에, 16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그리고 시신도 내주지 않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항소할 기회도 주지 않고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최 24시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형 선고가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거 법에 의한 살인이잖아. 법에 따라 집행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세계 사법살인이라고 하잖아. 사법살인. 아무튼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너네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지. 너네 이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헛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사형 선고 아무렇게나 내릴 수 있고, 이거 다 조작된 건데 이 조작된 것 자체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고 그 사형 집행 바로 해버릴 수 있다.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지. 야, 생각을 해봐라. 인민혁명당 이때 사형 선고 받은 8명의 가족들은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인생 자체가 정말 비극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용공 사건을 만들어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려고 했다는 거지. 자, 그런 와중에 언론도 뭐 끝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유신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기자의 뭐 역할을 바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뭐 대충 자유투쟁이 이제
언론의 역할을 바로 찾자라고 하는 투쟁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뭐 이렇게 잘 되진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YH 무역은 가발 공장이야. 가발. 대한민국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 제일 짱이 가발이었거든. 한때. 근데 가발은 어떻게 만드냐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가발 공장에 취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99%가 누구냐면은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나이 또래 15에서 10 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가발 공장에 취직을 한 거지. 근데 가발 공장에서 돈 잘 벌면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났냐? 1979년 8월, 그러니까 12.6 사태가 벌어지기 두 달 전에 회사의 폐업으로 회사가 폐업해. 회사가 폐업해서 그냥 단순히 폐업한 게 아니라 그동안 밀린 여공들의 월급을 주지 않은 채로 폐업을 해요. 몇 달치의 월급을 주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래. 아니, 돌아갈 수 있어? 나 여기 왜 왔냐고. 내 동생, 시골에 있는 내 동생, 내 엄마 아버지 도와주려고 나 돈 벌러 왔는데 나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난 열심히 여기서 일한 것 뿐인데, 이 YH 무역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가방 만들고 일했을 뿐인데 나 왜 갑자기 잘려서 돌아가야 돼? 그리고 YH 무역이 파산한 거는 이 사장들의 어떤 비리, 부정, 이상한 방만한 경영, 이런 것 때문에 망했는데 왜 그 피해를 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냐? 이 회사의 사장, 회장들은 다 해외로 날랐어. 돈 많아. 근데 퇴직금 한 푼 안 주고 나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치?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서 농성을 하냐면은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사에 가서, 왜냐면 이런 한 정당의 당사는 경찰이 함부로 이렇게 진압할 수 없고,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잖아. 함부로 체포될 수 없고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 신민당 당사에 몰래 이제 가서 여기 가는 걸 신민당 당사에 가서 농성을 한 거지. 그리고 신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여공들을 지지해주고 했던 거지. 자, 근데 어떻게 돼? 이 신민당에서 농성하고 있던 YH 여공들을 무자비하게, 봐봐 지금 다 끌고 가고 있지. 무자비하게 진압을 단행을 하지. 새벽에 몰래 신민당 당사에 숨어 들어가서 다 끌어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폭력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김경숙이라고 하는 이제 갓 20살이 넘은 20대의 한 여공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당시 신민당의 총재였던 제1야당의 당수, 제1야당의 당수 김영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지도 있는, 신뢰받고 있는 그 김영삼을 제명을 해버립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잘라버리는 거야. 마음대로.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그래서 YH 무역사건, 여당인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 여공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여당의 반발, 당시 신민당 총리 김영삼 제명. 이 이후에 YH 무역사건 이후에 부마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 YH 무역사건에서 김영삼이 제명되었다고 했잖아.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야. 부산에서 9번 당선된, 무시할 수 없는, 부산이 사랑하는 정치인이라고. 부산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산의 국회의원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제명시켜버려. 그리고 가택연금, 집에 가둬. 자, 더 이상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한계점이 끝까지 올라왔어. 노동자의 죽음, YH 무역사건 노동자의 죽음, 이 정치인에 대한 탄압, 그리고 YH 무역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7년 동안 계속된 유신, 일상에 대한 억압, 자유의 제한,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돼가지고 부산대학교의 학내 시위, 교내에서 시작된 시위가 마산까지 번지게 되면서 부마 민주화 항쟁,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부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위가 얼마 만에 제압이 되냐면 단 이틀 만에 제압이 돼. 그거는 무슨 말이야? 진압을 아주 세게 했다는 거지. 초기에 이 시위대에 대한 어떤 그 싹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여기에 공수부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때도 공수부대 투입됩니다. 공수부대 투입돼가지고 이 시민들을 뭐 말할 수는 없게 그래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마민주항쟁이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이 된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무슨 일이 발생해?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부마민주항쟁에 투입됐던 그 공수부대가 5.18 때도 광주에 투입이 되었던 거지. 그래서 자, 이거 당시 이제 부산과 마산에 주둔한 이제 계엄군의 모습. 계엄. 당연히 부마민주항쟁 시작되었을 때 계엄이 발동했겠지. 계엄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는 거잖아. 그리고 10월 26일 날 부마민주항쟁 일어난 후 10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거야. 왜 그럼 부마민주항쟁 이후에 박정희가 죽었냐? 김재규가 말하기를 김재규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해. 그렇게 부산과 마산의 시위 양상을 보니까 이거는 일반 민주화운동을 하는 세력이랑 일반 시민들이랑 구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죽이냐 하는 쪽이었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이 김재규의 라이벌이었던 차지철이라고 하는 당시 경호실장은 그냥 쓸어버려. 그거 죽이는 게 뭐가 대수야. 일단 초장에 잡고 철저하게 짓밟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유신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막아야 해 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김재규는 나는 그 말을 듣고 뭐 쓸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김재규의 일방적인 진술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다고 한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YH 무역 사건,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돼. 그러면서 유신이 일단 끝나게 되는 거지. 자, 유신이 끝났어. 어쨌든 지금 나라에 수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국에 다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그리고 최규하라고 하는 약간 처음 들어본 사람이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 역사에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지금 인수를 하고 뭐 했는데 뭐 사실 실권 없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똑같이 군인 출신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그의 친구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권력의 공백을 다시 군인들이 가져가잖아. 그걸 12.12 군사반란이라고 하지. 1979년에 진짜 격동의 현대사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야. YH 무역사건, 부마민주항쟁, 박정희의 서거, 12.12 군사반란, 새로운 군부의 등장이야. 이거 새로운 군부, 신군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신의 심장이 사라졌잖아. 그렇지? 그리고 18년의 독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 그 다음의 봄을 뭐라고 하냐?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 빨리 비상계엄을 철폐하고 너네 군사반란으로 정권 잡은 지금 신군부 퇴진해라. 민주화하자. 지금 1980년대야.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시위가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절정에 일어났던 시위가 1980년 5월 15일. 이때는 서울의 봄이라고 한다. 그 누구도 다시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겠지. 설마 또? 자, 근데 설마 또가 일어납니다. 자,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지. 5월 15일에 서울에서는 이제 5월 15일에 시위가 이제 끝나고 해산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와는 반대로 광주에서는 5월 17일부터 왜냐면 5월 17일에 이 비상계엄을 철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전국으로 완전히 확대하거든. 그래서 광주에서 비상계엄 철폐해라 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는데 이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공수부대가 진압하잖아. 이거를 그대로 목격한 시민들이 함께 시위에 나서잖아. 그리고 그 시민들은 어떻게? 또 공수부대가 진압을 하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진압을 했는지. 실탄을 시민들한테 실탄을 발사했잖아. 시민들한테 실탄을 죽으라고. 그래서 이 광주에서 일어난 신군부 퇴진, 민주화 요구 시위를 광주 5.18 민주항쟁이라고 하지. 이 5.18 광주 민주항쟁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전개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5.18 광주 민주운동이 왜 일어났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과정에서 시민군이 조직된 거. 시민군, 왜 시민들이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전개 과정을 딸딸딸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 옆에를 봐봐. 최근 북계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유 사태 등으로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 하에 있으므로, 지금 전국이 비상사태다 이렇게 하고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비상계엄 확대. 그래서 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반발하면서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김대중. 광주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 김대중은 언제야? 여러분,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한국의 현대사를 다 알 수 있어. 김대중이 1973년에 유신 이후에 한번 납치당해서 일본에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거든.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가택의 연금, 김영삼처럼 가택에 이제 거의 감금된 상태로 살다가 유신 체제가 붕괴된 다음에,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풀려났는데 다시 김대중이 연행되는 거야. 이 민주화의 열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 5.18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김대중은 이미 연행이 된 거야. 5월 17일 날.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 왜냐면 잡혀 들어갔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봐. 그거를 잔인하게 진압했던.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자.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의 교훈. 자, 부산 마산 민주화 항쟁에서 우리는 뭘 배웠냐? 누구의 교훈? 군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야. 필요시에는 즉각 출동. 초동 단계에 완전히 진압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초동 단계에 완전히 진압하려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라는 거지.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의 의지를, 시위의 의지를 상실토록 보여야 한다라는 거를 부산 마산 항쟁에서 깨달았대.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적용해? 5.18 민주항쟁에 적용해서 데모대원의 간담을 서늘하게 초동에 진압할 수 있도록 공수부대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잖아. 그치? 그리고 그러한 모든 내용이 국내 언론에는 절대로 보도되지 않지. 자, 왜냐면 뭐야? 보도할 수 있는 건 뭐야? 여기 보도 불가, 보도 가능. 시위자들의 어떤 방화, 약탈, 살상, 검거 뭐 이런 것들. 그 시위대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다. 얘네 그냥 순수한 시위대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등등. 그리고 간첩. 그 시민들 중에서 간첩이 나왔다. 막 이런 거를 보도하래. 사실 아니거든. 보도 불가한 거. 시위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 시위자들이 탈취한 무기 장비 회수. 시민군들이 나중에 총을 들었잖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자발적으로 총을 회수하고 관리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민군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은 다 보도 불가. 그리고 인명피해. 몇 명이 죽었는지 그런 거 보도 불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당시 광주는 하나의 섬과 같이 고립된 그런 지역이었잖아. 그나마 다행히 뭐야? 외신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광주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거지. 근데 그 이후로도 1987년도까지 유화민주항쟁 일어나기 전까지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 자, 이거 어제 과제로 내줬던 5월의 그날 그 광주 민주항쟁 운동 관련 기록물 몇 개 한번 같이 보자. 시민군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당시 시민군들한테 이렇게 밥을 해주려고 어머니들이 밥 짓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주먹밥을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하잖아, 시민군들한테. 그리고 이건 당시 이제 5.18을 겪었던 고등학생이 쓴 일기.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쓰러져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이 시민군에 호응하는 모든 광주 시민을 보았는가? 정말 시민군의 순수한 시민군이 아니라 간첩이었다면 이 시민들이 다 호응했겠냐?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을 구애받지 않고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 정말 질서 있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먹밥을 주고 물을 주고 식혜를 주고 하는 모습. 광주 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보는 정부를 인정하는가? 이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일기를 그 당시 고등학생이 썼다는 거지. 이런 모든 광주의 그런 기록물들을 보면은 왜 광주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 동참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걸 그냥 납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광주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잖아. 요즘에 하도 등재되는 게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18 민주항쟁을 진압을 하고 이 신군부는 본격적인 권력 장악에 착수해서 전두환이 뭐해? 이제 제대를 하고 박정희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야. 제대를 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치?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권력 장악 수순에 들어간다. 그거는 학교에 나가서. 자, 오늘 끝.